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 아래 자라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들은 기댈 곳이 없다 보니 장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재능을 꽃피워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고아원 출신의 NBA 선수 클린트 카펠라입니다. 그는 리그에서 손이 가장 끈적하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아무리 패스가 개떡같이 들어와도 그는 이를 모두 찰떡같이 잡아 골대로 꽂아 넣었으며 그만큼 활동적이고 센스가 좋았기에 팀에서 세 번째로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에 걸맞게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중이고 여기서 일부는 불우한 아이들에게 쓰이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을 매일 암울하게 보냈던 그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트 카펠라는 1994년 유럽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은 모두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삼형제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아버지는 카펠라가 아기 때 집을 나가버렸고 그로 인해 이 모든 책임은 어머니가 혼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필 그녀는 자신의 청춘을 배우지망생으로만 보냈기 때문에 사회적 경력이 아예 없었으며 그나마 공장이라도 취직하긴 했으나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 거기서 주는 월급 가지고는 집세를 내는 것조차 빠듯했습니다. 이에 할 수 없이 그녀는 어떻게든 입을 줄이고자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냈는데요. 그에 따라 카펠라는 한순간에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고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6살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주변 애들과는 달리 가끔씩은 어머니를 볼 수 있긴 했지만 헤어질 때마다 사무쳐오는 그 특유의 공허함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잊기 위해 축구를 시작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프랑스 레전드인 티에리 앙리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으며 게다가 또래들보다 실력이 월등했던지라 매경기마다 2골 이상씩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판까지 특별하다 보니 13살에 벌써 키가 190cm까지 자라버렸고 이에 그는 주변의 조언을 따라 농구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여기서 또한 14살 때 16세 이하 대표팀에 발탁될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프랑스 1부 리그의 엘랑샬론이라는 팀으로부터 입단 테스트 제의를 받았는데요. 이를 통과하고 나서는 스위스를 떠나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는 프랑스 국립스포츠연구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구단의 지원 아래 여기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18살에 프랑스 1부 리그 데뷔를 하였는데 비록 이때는 평균 2.5득점밖에 내지 못하는 벤치 멤버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1년 뒤에는 평균 10득점에 육박한 성적을 냈기에 기량 발전상 뿐만 아니라 베스트 유망주 상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전세계 최고의 유망주들이 모여 한판승을 벌이는 이벤트 대회에도 초청을 받았으며 그만큼 카펠라는 NBA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인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208cm의 키와 더불어 225cm나 되는 우월한 팔길이를 지녔던 그는 스피드와 점프력을 비롯한 운동 능력 부분에서도 제법 훌륭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그대로 2014 NBA 드래프트에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카펠라는 여기서 전체 60명 중 25번째로 휴스턴 로켓츠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150만 달러가량의 연봉 계약을 맺었는데 그는 이의 대부분을 어머니의 빚을 갚아드린 데 썼으며 덕분에 가족 모두가 경제적 자유와 함께 재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리그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NBA 무대에 오른 클린트 카펠라. 그러나 아직은 믿고 쓸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슈팅 실패에 결국 휴스턴은 좀 더 성장하고 오라는 의미로 카펠라를 중간중간 NBA 하부리그인 G리그로 내려보냈는데요. 비록 NBA에서는 단 한 번도 득점을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G리그에서만큼은 필드골 60%로 평균 16득점을 꽂아내며 골밑에서 어마무시한 존재감을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블락마저 리그 3등이었기에 나중에는 최고의 수비수 탑5에도 이름을 올렸고, 그렇게 자신의 클래스를 완벽히 입증한 카펠라는 시즌 막바지에 휴스턴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출전 명단에 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때마침 그때 벤치 자원의 빅맨 한 명이 부상 중이라 덕분에 출전 시간이 많이 늘어났으며, 이와 동시에 그는 개막 5개월 만에 드디어 커리어 첫 득점을 달성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는 플레이오프도 처음 경험해보았는데요. 이때는 평균 8분 미만으로밖에 기용되지 않아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초창기 때와는 달리 실수가 거의 없었고 수비에서도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휴스턴 팬들에게만큼은 나름 적지 않은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한편 플레이오프 결과는 3라운드까지 진출했다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탈락당하는 걸로 끝이 났는데, 패배와 상관없이 어쨌든 카펠라는 유망주로서 많은 성장을 이뤄냈으며, 덕분에 다음 시즌에는 거의 절반 정도를 주전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핵심 자원이었던 드와이트 하워드라고 하는 센터가 몸값에 걸맞는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에 따라 카펠라의 입지가 더욱더 상승하였고, 더불어 공격이든 수비든 항상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편이라 동료들과의 팀플레이 면에서도 하워드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휴스턴이 기존의 선수진과 시스템을 어느정도 바꾸기로 하였는데요. 그 덕분에 카펠라는 보다 더 빠른 농구를 추구하겠다는 컨셉 아래 하워드 대신 팀 내 간판 센터로 거듭났으며,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기량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3년차) 15-16 시즌부터 공격에 눈을 띄게 된 클린트 카펠라. 동료들에게 슈팅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언제나 스크린 몸빵을 아끼지 않았던 그는 팀 내 최다 득점원인 제임스 하든과 찰떡궁합을 이루었는데, 스크린으로 빈틈이 생길 때마다 그는 골밑으로 침투함과 동시에 하든의 패스를 받아 이를 득점으로 연결시켰으며, 다른 센터들에 비해 날렵하고 하든의 패스 또한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모든 팀들이 항상 이 둘의 콤비 플레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난잡한 상황 속에서 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카펠라는 절대 이를 손에서 놓치지 않았고, 그만큼 반사신경과 집중력이 뛰어났기에 멀리서 날아오는 엘리웁 패스까지 완벽하게 잡아다 골대로 꽂아버렸습니다. 비록 미들슛과 3점이 아예 없다시피 한 선수이긴 했으나, 하지만 애당초 휴스턴의 공격은 하든이 주로 이끌어가니까 굳이 카펠라에게 다재다능함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저 리바운드 참여와 동료들을 보조하는 것에 적극적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반대로 수비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강점을 보였는데, 팔다리가 길쭉하고 스피드와 점프력을 비롯한 운동 능력이 포지션 대비 우월하다 보니 그는 매치업이 바뀌어서 자신보다 작고 빠른 선수들을 상대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그들의 돌파를 막아설 수 있었으며, 설사 팀원이 불가피하게 오픈 찬스를 내줬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골밑 부근이라면 이 또한 카펠라가 뒤나 옆에서 재빨리 따라붙어 블락으로 저지해냈습니다. 게다가 불필요한 파울을 범하지도 않고 신경전에도 크게 말리지 않았기에 감독 입장에서는 최고의 장기말이었는데요. 이처럼 공수 모두에서 헌신적이었던 카펠라의 활약 아래 휴스턴은 빠른 템포를 동반한 넓은 범위의 공격 농구를 무난하게 구사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이는 다음 17-18 시즌의 리그 최고의 패서인 크리스 폴이 합세하면서 훨씬 더 위력이 강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카펠라도 하든과 폴의 어시스트에 힘입어 전성기를 누리게 됐고, 당시 그의 슈팅 성공률은 전체 선수들 사이에서 1등이었으며 수비에서의 블락은 평균 1.9개로 리그 2등에 올라섰습니다. 극단적으로 3점을 추구하는 팀 스타일상 홀로 골밑에서 버텨야 하는 센터가 매우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카펠라가 이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준 덕분에 휴스턴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동부와 서부 통틀어 승률 1위를 달성하였으며, 이대로 우승을 향해 플레이오프로 돌입하였습니다. 처음에 만난 상대는 14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나선 미네소타 팀버 울브스였는데요. 너무나도 오랜만이라 그런지 이들은 경험 부족으로 인해 휴스턴에게 4대1 참패를 당했고, 특히나 카펠라와 제임스 하든의 스크린 연계 플레이는 그때 당시 거의 부적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타 재즈와 맞붙었던 2라운드에서는 휴스턴의 수비가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을 발했는데 그 중심에는 클린트 카펠라가 있었고 그는 3차전에서 블락 4개를 4차전과 5차전에서는 각각 6개와 5개를 기록하며 상대 에이스들을 모두 굴복시켰습니다. 덩달아 이때 승리까지 전부 챙겨 4대1 스코어로 3라운드 진출에 성공하였고 그렇게 휴스턴 로켓츠는 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한 팀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상대가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지난 3년간 휴스턴을 무려 2번이나 탈락시켰던 그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길목을 막아서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는 오히려 휴스턴이 바라던 바였으며 선수진을 몇 번이고 갈아엎었던 지난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복수를 성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예상치 못한 각종 변수들에 의해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골밑을 완전히 지배해줄 거라 기대를 받았던 카펠라는 되려 자기보다 10cm나 더 작은 선수와의 리바운드 싸움에서 계속 밀렸고 그렇게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다 결국에는 3차전 때 무려 3배 가까이의 리바운드를 뺏기면서 41점차 대패까지 겪고 말았으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우월한 피지컬만큼의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제임스 하든의 3점슛은 성공률이 25%도 안되는 민폐덩어리 수준이었는데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크리스 폴의 부상을 당해 6차전부터 나오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휴스턴은 그날 29점 차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스코어는 3대3이어서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었는데 하지만 이때마저도 휴스턴은 3점 슛을 무려 27개나 연속으로 실패하는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한편 카펠라도 여전히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했으며 뿐만 아니라 평소 약점이었던 자유투까지 억지로 강요를 당하는 바람에 한창 추격을 해야 할 때 자꾸만 점수와 시간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오심들도 꽤 많았으며 이 같은 여러 변수들이 쌓이고 쌓인 끝에 결국 휴스턴은 7차전 패배와 함께 탈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서로 비등비등한 대결이었던지라 휴스턴은 1년 뒤 다시 한 번 더 골든스테이트에게 도전하였는데요. 허나 이번에도 승리의 여신은 황금전사 군단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렇게 휴스턴은 구단 역사상 단 한 번도 골든스테이트를 넘지 못한 비운의 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골든스테이트에게만 4번이나 깨진 클린트 카펠라. 만날 때마다 부진을 겪었기에 휴스턴은 더 이상 그를 필수 자원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기어이 트레이드 매물로 올려놓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전부터 문제로 삼아왔던 그의 단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자유투였고 플레이오프 때만 되면 성공률이 40%대로 바닥을 쳤기 때문에 팽팽한 접전 상황에서는 절대로 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65%를 달성 시 인센티브를 챙겨준다고 할 정도였으니 그만큼 자유투 실력이 너무나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득점 능력인데요. 동료와 합을 맞춰서 받아먹기 식으로 득점을 올리는 것은 리그 내 최상급이라 볼 수 있었지만 떠먹여주는 거 없이 1대1을 기반으로 한 개인 공격력은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장거리 슈팅에 대한 능력이 없을 뿐더러 몸무게도 그닥 별로 안 나갔기 때문에 덩치 큰 선수들만 만나면 공수 모두에서 항상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볍고 활동량이 많으니까 3점 위주로 돌아가는 구단의 시스템에 잘 녹아드는 것인데 그래도 어쨌든 약점을 개선하지 못한 건 마이너스이며 게다가 연봉마저 이제는 만만치가 않았기에 휴스턴 입장에선 트레이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카펠라가 새로운 시즌 들어서 기량이 폭발했는데요. 문득 5번 연속으로 리바운드를 20개 이상 잡아내더니 이후에는 연이어 19개, 23개, 21개를 기록하였고 그에 힘입어 나중에는
리바운드 평균 개수로 리그 2등을 차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평생의 원수였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꼴찌로 추락한 상태였기에 이번만큼은 플레이오프에서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펠라는 시즌 도중 발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가차없이 트레이드가 돼버렸고, 그렇게 그는 냉정한 비즈니스 아래 애틀랜타 호크스로 보내졌습니다. 그래도 카펠라는 보다 더 넓게 경기를 운영하고자 했던 휴스턴의 방침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트레이드를 겸허히 받아들였는데요. 팬들에게는 루키 때부터 자신을 응원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작별 인사를 남겼으며, 애틀랜타 호크스로 들어가고 나서는 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부상 회복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대상은 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보육원의 아이들이었으며, 자기도 똑같이 그런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들이 겪고 있는 고충들을 덜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꿈과 목표에 관한 강연도 주기적으로 하였고, 특히나 독립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카펠라는 2018년에 세운 자신의 재단을 통해 2년째 선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록 NBA 커리어는 부상으로 인해 잠시 끊기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 회복되었기에 20-21 시즌부터 코트를 다시 밟을 예정이며, 게다가 나이도 아직은 26살로 젊은 편이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발전을 보일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